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도서관 프로그램 담당자 김민정입니다. 먼저 강연 전 지역주민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본 강연은 유튜브 범어도서관 채널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지역주민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 예술을 음미하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범어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분들의 인문학적 사고 함량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이번 첫 번째 강연은 건축 분야의 석학이신 임석재 교수님을 초빙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연에 앞서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임석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석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건축을 소재로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폭넓은 깊이 있는 연구로 지금까지 모두 57권의 단독 저서를 출간하셨으며 교수님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임석재의 서양 건축사, 우리 건축, 서양 건축 함께 읽기,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오늘은 중세 유럽 건축 함께 읽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임석재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어도서관 이용자 여러분들, 저는 서울에서 온 임석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유럽 중세 건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유럽 중세 건축인가? 이거는 특별한 시의성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도서관이니까 이제 지식 정보 차원에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유럽을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유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 유럽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들을 하고 지식들이 쌓여가는데, 우리가 유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중세라는 큰 천년의 시간 단위를 알아야지 유럽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 유럽 천년의 건축을 한 2시간에 압축해서 대표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세 건축은 이제 건물들 종류들을 보면요, 유럽 이 중세 건축은 전반전이 로마네스크고 후반전이 고딕인데 중간 거의 한 정중간으로 해서 앞뒤로 나뉘거든요. 근데 로마네스크는 농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이제 제국 문명이 붕괴하고 나서 유럽이 진공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 농촌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문명이 꿈틀대고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농촌 주변에 이제 부르크라고 하는 요 도시 단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유럽의 도시 이름들을 보면은 함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는 이제 지금은 프랑스라 부르라 그러지만은 중세 때는 이게 독일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에서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독일식 발음을 더 많이 쓰고요. 이게 다 보면은 뒤에 부르크가 들어간 뭐 뉘른베르크 해가지고 베르크, 부르크 이게 도시라는 뜻이 한마디로. 근데 이제 유럽의 그 상공업을 중심으로 한 유럽 중세 때 도시를 부르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르크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유럽 가면은 광장을 많이 가잖아요, 유럽 도시에. 그래서 이 부르크의 중심에 광장이 생기는 거죠, 도시 중심에. 그래서 광장의 내면을 보면은 한 면은 교회, 한 면은 시청사 혹은 왕궁, 한 면은 시민회관, 나머지 한 면은 상가. 그래서 요 네 건물이 유럽의 중세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주체 세력들이죠. 교회는 기독교 세력, 시청사나 왕궁은 정치 지배 권력, 시민회관은 시민 세력, 상가는 경제 권력, 그리고 도시의 나머지 공간에 이제 주택들이 채워지게 되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종교 건축, 그 다음에 이 시청사와 시민회관은 두 개 합해서 세속 권력이 되는 거죠, 공공 건축. 그 다음에 상가와 주택 합하면은 도시 주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래서 부르크라는 도시 단위에서 이런 여러 종류의 건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주의 본거지로서 이제 장원이라는 장원제도 해서 농지, 장원주택, 농가 이런 농업 건축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장원이 영주의 경제적 본거지였다면 이제 영주의 정치적 군사적 본거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캐슬이라고 하는 성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유럽 중세 건축은 종교 건축, 공공 건축, 도시 주거, 성체, 농업 건축 이 5종류, 크게 5종류가 유럽 중세 건축의 천년을 이끈. 우리가 이제 유럽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 교회나 성당만 보기가 쉬운데 제일 많이 남아 있죠. 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성체는 많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 파괴돼서 지금은 이제 폐허 상태로 사람이 사용을 안 한단 말이죠. 도시 주거는 거의 도시와 농업 건축은 하나도 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 건축이 일부 남아 있지만은 성당에 비하면 훨씬 숫자도 적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성당만 보기가 쉬운데, 이제 뭐 성당 요즘 기독교가 하도 속을 새겨서 그 종교 편향성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종교를 떠나서 사실 이 우리가 뭐 유럽 갔을 때 성당을 볼 때 종교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찰을 가서 볼 때도 불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산에 놀러 가서, 그래서 보통 종교 건축에 많이 추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전체를 다 봐야지 유럽 중세 문명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로마가 붕괴돼서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한 1000년의 숙성 기간을 이끌었던 이제 그런 중심 건물들인 거죠. 그래서 중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르네상스의 인문 부활도 있었고 그 이후에 산업혁명에서 현대까지 올 수 있었던. 그래서 유럽 중세는 보통 이제 고전주의 중심의 서양 전형적인 고전 인본주의 중심에서 보면은 암흑기라고 많이 보는데, 그 중세 카톨릭이 상당히 그 밀폐된 폐쇄적인 여러 가지 그 정치 종교적 행태를 보였고, 뭐 기술 발전도 늦었고,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보통 암흑기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거고, 이 유럽 중세 1000년이 굉장히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진행됐던,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장미의 이름인가 그런 소설로도 친숙한 이런 유럽 중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죠, 유럽에는. 그래서 순수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에코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소설이나 해서 굉장히 대중화하는 데 크게 성공을 했고요. 유럽 중세는 뭔가 그 상당히 불교로 치면 밀교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좀 신비롭고 잘 모르고 좀 은밀한 내용들이 많아서 호기심을 많이 자아내는 그런 그 1000년의 시간 단위인데,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제 5종류의 건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하나하나씩 대표적인 건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혹시 모르니까 놔두고요. 간단히 이제 농촌 주거나 장원 주택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럽의 미술사를 보면은 이런 식의 그 그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이게 제목을 보면은 베리 공작의 풍욕이라고 하는, 이게 미술사나 일반 이제 그 중세 문화사에 많이 등장하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성체나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앞에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게 그 바로 이 로마가 붕괴되고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그 유럽의 2차적인 기독교 문명이나 중세 문명이 탄생할 당시에 상징적인, 그래서 도시와 이렇게 시골 농촌이 이제 같이 공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도시를 들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트렌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도시 안에까지 농지들이, 이게 이제 요 성벽이 요게 도시의 외곽 경계선이잖아요. 근데 안에 보면은 농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이거는 한양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아니면 뭐
꼭 한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던 도시들도 보면은 성 내에도 농지가 같이 섞여 있게 되는, 이러면서 이제 농업 문명으로 시작이 되면서 농가주택이랑 장원주택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장원주택은 이제 조금 더 큰 사이즈죠. 그리고 농가주택은 그야말로 이제 일반 그 농노들이 살던, 그래서 이건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일부 계속 그 세계 뭐 유네스코라든가 헤리티지 뭐 이런 재단 이런 데서 이제 그 계속 리노베이션을 하고, 뭐 일부 좀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속촌 개념으로 일부 이제 다시 새로 지어가지고 요때 모습들이 일부 어렴풋이 볼 수 있는 농가주택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인데,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유럽에 지금도 이런 농가가 계속 지어지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만 그 유럽 중세 때 농업주택이 사라진 거지, 사실 건물의 모습은 거의 1500년이 흘렀어도 지금 거의 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리 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그 유럽의 여러 농가 형태들,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컨트리 하우스는 이후에 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현대로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죠. 도시 문명에 지친 사람들의 이제 일종의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8세기, 19세기 낭만주의 이런 시대 때 보면 도시 탈출 운동 이런 게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그래서 농촌으로 몰려가서 같이 이제 모여 살고 하는, 뭐 그게 나중에 오면 고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요때 이제 처음 형성된 이런 농가 주택들이 컨트리 하우스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문명이 이제 중요한 농촌 문명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19세기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공장이 들어오고 이제 근대적 대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 예를 들어서 런던 같은 데를 보면은 런던 시내가 완전 이제 스모그로 가득 차고 공장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 중산층 부르주아들이 교외로 나가 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원주택 붐 같은 건데, 그래서 이 서버브 교외, 그게 하나의 이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번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교외 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서양 문명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중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요. 그래서 19세기 때 이 서버번 아이디얼 운동은 카톨릭 부활 운동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게 돼요, 의외로.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유럽을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한 큰 축인데, 이런 거의 시작이 중세 때 농업주택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장원주택 같은 경우는 농촌주택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성체라든가 이런 농노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체 형태의 장원주택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실내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서양식 농가, 서양식 컨트리 하우스에 여기 벽난로 있고 뭐 거실 있고 이런 목구조 같은 것들은 노출이 되고요. 이런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 이때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촌 문명으로 먼저 시작이 됐다가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한 9세기, 10세기 정도 되면은 유럽 전역에 상당히 중요한 유럽의 도시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그러니까 유럽 이때 중세 때 형성된 도시들은 대부분이 물론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 도시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캐슬 단위로, 성체 단위로 해서 어느 사이즈 이상으로 크지를 못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성벽으로 뺑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옆에 이제 대부분의 일반 도시들은 지금 우리가 아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르크라는 도시들. 그래서 도시 상공인, 자유 상공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전문화된 장인 그룹, 상인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시의 중요한 생산, 경제 생산을 담당하고
그걸로 교역을 하는, 이렇게 해서 그 국제 무역 교역 도시들 중심으로 유럽, 지금 우리가 아는 영불독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제 이런 도시들에 우리가 지금 아는 중요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수도서부터 해서 뭐 기라성 같은, 이 유럽은 도시 문명이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사실 도시 단위가 더 중요해요. 국가는 19세기 이후에나, 그리고 지금도 보면 축구 시합할 때나 나라가 난리지, 사실은 도시끼리 훨씬 이합 집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기라성 같은 유럽의 도시들이 요때 다 자유상공인, 그러니까 장인과 상인들, 장인들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력, 상인들은 이거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영 능력, 이 둘이 연합된, 이게 이제 서양 문명의 그 실용주의 문명이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산업혁명이 이어지고 산업 자본주의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이게 20세기 문명을 이끌어가는, 근데 이런 거의 그 기초가 중세 때 도시 문명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중세 문명의 시작이 보통 이제 아헨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게 샤를데제의 본거지였죠. 수도, 그 카를링고 왕국에.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제 광장이 있잖아, 그죠? 이 도시에 광장이 있고 여기 성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게 시청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게 상가들. 그다음에 나머지 주변에 일반 주택들. 그래서 요 바로 이 광장을 중심으로 요 인근 동네들이 이제 유럽 중세 문명의 어떻게 보면 압축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캐슬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해서 뭐 성당을 중심으로 한, 이건 이제 유명한 파리 노틀담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광장에 이제 중심에 성당이 딱 있게 되고 주변에 이렇게 상가나 일반 개인 주택들이 있게 되고, 아니면은 뭐 지금 남아 있는 기준으로 하면은 요게 시민회관, 요게 시청사.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이제 또디라고 하는 아주 그 예쁜 중세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요 제가 사진 찍은 요 위치가 성당 위치인 거죠. 성당 앞에서 보면은 광장에 이렇게 맞은편이나 옆에 이제 시민 세력, 세속 권력을 담당하는 공공 건축들이 있게 되고, 주변에 상가나 개인 주택들이 이쪽에 있게 되는. 그러면서 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당시에 그 자유상공인이라고 하는, 그게 부르주아의 시초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란 말 자체가 부르크에 사는 전문가 그룹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대도시를 기반으로 상공업이나, 그러니까 상업이나 공업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해서 이룬 새로운 계층. 그래서 이 부르주아 하는 게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주아는 산업 부르주아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 기계화된 근대 산업을 기반으로 부를 일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재벌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기준으로 하면 다 부르주아 계층들인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이 중세 때부터 이렇게 일찍부터 이제 유럽은 이런 그 장인들을 우대하고, 그 자유상공인이란 말에서 자유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교회 권력이나 왕권 권력에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민은 평민인데 사실 평민보다 하나 위 계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은 그 교회 권력, 중앙 카톨릭 정부나 그 각 지역에 있는 영주나 왕들도 이 사람들 도움 없으면은 나라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 세력,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던 시민 계층 개념, 그 권력들이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한.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서양 문명의 전개라는 거는 이 시민 계층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문명의 주역으로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이후에 20세기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지금 현대 시민 사회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공간과 도시를 이루었던 여러 가지 건물들은 이제 쭉 보게 될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럽 중세를 우리가 빠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르네상스 때 인문주의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이제 중세 때 밑에 그 성숙한 숙성된 천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를 봤고요. 요 도시에서 사는 이제 도시 주거.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이제 그 유럽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이제 우리가 중세 도시라고 하는 유럽의 중세 고도라고 하는 도시들이 이제 나라마다 있어요. 뭐 독일 가면 르벡이 있고 프랑스는 베슬리, 이탈리아는 뭐 산지미냐노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토디 뭐 해서 있는데 사실 도로 골격도 많이 확장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동차는 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유럽의 그 유럽 차들이 작은 이유가 그 오래된 골목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막 우리처럼 뭐 벤츠 3000cc 이런 거는 못 다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자동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도로도 조금 변했는데 도로 골격은 그래도 그런 이제 중세 도시들 가보면 아직 그런 데로 유지가 되는데 집들은 다 변했죠. 이후에 벌써 뭐 1000년, 1500년하고 그 사이에 전쟁도 많았고 화재 또 뭐 그 스스로 이제 집이 낡아서 리노베이션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중세 때 도시들의 그 일반 시민들의 살던 이런 일상적인 도시 주택 모습은 그림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럽의 도시 여기를 다시 가볼까요? 도시 주거를 보면요. 사용 행태를 기준으로 보면은 직주겸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직장과 집이 한 건물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원버스랑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근데 사람들이 직장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한 100년이나 산업혁명 이후고 그전에는 대부분 보면은 자기 집에 1층을 그러니까 이제 장인 계층이에요. 그건 장인 주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층을 직장으로 쓰고 그 뒤에 뒷마당, 안마당이 작업장이죠. 그래서 작업장에서 만든 물건을 1층 상가에다 내다 팔고 이제 2층 이상에서 잠은 그래서 3층 정도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1층은 상가, 그 다음에 작업장, 2층은 주인들, 이 장인 주인의 가족, 그 다음에 3층은 도제들. 그래서 이 중세 때는 가족의 범위가 한 집에서 같이 자는 사람은 다 가족이었어요. 가족도 시대마다 다 그 범위가 다르거든요.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훨씬. 정치적 동맹을 맺은 왜냐면 그땐 권력 투쟁이 워낙 심했고 이러기 때문에 정치적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었고 중세로 오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그 로마 시대는 주로 대형 가문들 중심으로 가족 개념이 형성이 되고 중세에 오게 되면 그게 깨지면서 이제 그 장인들의 그 기술을 배우는 그래서 이제 그 스승과 도제 사이에 사제죠, 사제 관계에 의해서 기술을 배우러 들어온 사람은 그 집에 숙식까지 하면서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뭐 남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창 배우고 이런 보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다 한 집에 같이 묵고 하면서 배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3층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은 보통 이제 상인들이나 뭐 그냥 일반인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장인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장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1층에 상가나 작업장 안마당 같은 게 필요 없는 일반 주택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형식을 기준으로 보면은 모양이죠. 박공주택.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럽의 주택하면은 떠오르는 삼각형 박공 지붕들
이게 제일 많은 숫자였죠. 뭐 대부분이 이거였고 좀 재밌는 형태로 탑주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탑 속에 사람이 들어가 살고 아케이드 주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도시주거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박공주택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그래서 1층 이건 굉장히 높은 집이죠 사실은 6층까지 있었으니까 1층이 보면은 이제 요건 지하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가죠. 요 2번이 그다음에 여기가 층수가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거는 좀 잘 사는 장인들 그래서 여기는 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리빙룸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손님이 오면은 여기서 맞고 아니면 가족끼리도 보내고 4, 5층이 가족들이 사는 집이고 6층이 그 도제들의 집이라든가 도제들의 이제 생활 침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그래서 구성은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하고 이런 얘들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유럽 하면은 떠오르는 이런 이제 삼각형 박공주택들 이거는 약간 이제 영국의 약간 교외에 있게 되는 저기도 보면 이제 3층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나중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세 때는 이런 부분이 1층 상가였고 위에 이제 식구들이 살고 도제가 살고 하는 요거가 다 이건 이제 19세기 뭐 20세기 초 사진들이라 흑백 사진이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좀 중세 골격이 남아 있는 그래서 이런 게 다 중세 때부터 이제 사용되던 박공주택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가로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작업장 안마당, 여기가 가게, 뒤는 뭐 창고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2층에는 거실이 있고 이게 제일 큰 게 주인방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전형적인 우리가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은 있는 아름다운 박공주택들. 그래서 요 삼각형 이걸 박공이라고 그러잖아요. 페디먼트. 그래서 그 요런 박공주 이렇게 중세 때 모습이 많이 그대로 남아 있는 편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복장들 보면 이게 다 이제 19세기 사진들이라 차도 아직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1층이 상가 뭐 이 정도 되면 2층이 거실, 3층이 주인들, 4층이 도제, 다락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공주택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공주택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17세기 이후로 오게 되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 프랑스 파리 가면은 승리의 광장이라는 큰 광장 있고 여기 이제 뭐 루이 14세 동상, 15세 동상 있고 그런데 이게 집이에요, 집. 개인주택. 이제 단독주택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라고 부를 수는 없고 아파트보다 나중에 좀 더 높게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6층 이상으로 생기는 거고 요게 17세기잖아요. 1285년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이제 그 도시 광장 주거라는 형식이에요. 이게 영국에서는 타운하우스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제 타운하우스가 한 20년 전에 한번 유행을 확 했다가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타운하우스는 교외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용인이라든가 뭐 파주라든가 이런 시골 교외 지역에 짓던 한 2층짜리, 3층짜리인데 지금도 똑같이 타운하우스란 말을 써요. 근데 원래 이거는 그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정확한 유럽에서 발생한 정확한 용어는 주로 영국, 런던 같은데 시내에 지어지던
16세기에서 18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지어지던 2, 3층 정도, 다락까지 치면 한 4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도시 주거, 광장을 끼고 있는 도시 주거를 타운하우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들어와가지고 신도시 개발하면은 이제 한쪽에 아파트 쭉 짓고 한쪽에 택지를 그렇게 이제 분양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택지 같은데 타운하우스 단지가 들어오고,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그 유럽의 도시 주거를 타운하우스라 그러는데 이걸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 사이즈도 작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렇게 튼튼한 돌 건물로 해서 귀족들이나 이제 부를 더 많이 축적한 진짜 부르주아들, 부자 부르주아들 이런 사람들의 도시 주거로 발전해가는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런 도시 주거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광장을 끼고 이렇게 주택들이 도시 주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리 하면은 이제 노틀담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 건물, 파리 오페라 하우스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파리를 보고 열광할 때 한 90%는 이런 식의 도시 주거가 파리의 진짜 골격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겉으로만 봐서는 이게 주택인지 관공서인지 뭐 옛날 박물관인지 도서관인지 구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그래서 파리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걸 좋아했고 런던 사람들은 일찍부터 교외로 나가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 문화가 미국 문화로 넘어가서 미국은 대도시 보면은 전부 오피스만 있고 공동화 현상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퇴근할 때는 차 타고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타고 쫙 1시간 나가서 교외 개인주택 아주 그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런던도 도시주택이 있는데 도시주택이 뭐 거기도 비싼 어마어마한 도시주택들이 많이 있죠. 부자 나라인데. 근데 사실은 요런 도시의 90% 정도를 주거가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파리죠. 파리. 그래서 그 뿌리가 중세 때 박공주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장인주택, 상인주택 이런 것들이 그 뿌리가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방돔광장 유명한 파리에 가면은 뭐 에펠탑, 노틀담과 함께 이제 3대 명소 중에 하나로 이런 게 보면 다 어마어마한 몇십억짜리, 우리가 아는 뭐 유명한 영화 배우,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18세기, 19세기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층수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다 보면 1층에 상가가 있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주상복합인 거예요. 이거 시초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세 때 그 박공주택, 장인주택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세 때는 그 1층의 상가와 2층 주거가 같은 사람 거였는데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임대하고 위쪽에 사람이 살고. 그래서 사실 지금 파리를 구성하는 골격의 90%는 주거고 그중에 다시 90%는 19세기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게 19세기 때 프랑스도 영국 못지않은 전성기였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부를 많이 축적하고 식민지에서 부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그걸로 19세기 때 도시 주거 개발이 우리나라 지금 뭐 대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음처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 층을 요건 이제 그 19세기 때 여기 보면은 교통수를 보면 마차잖아요. 19세기 때 잡지에 실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각 층마다, 그래서 여기는 상가고 그죠? 2층까지는 약간 이제 비즈니스 공간이에요. 딱 봐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서랍이 쭉 있잖아요. 뭐 고객 카드 같은 거. 그럼 여기는 거실. 그래서 요 두 개가 로얄층이겠죠. 그래서 보면 가구가 화려해 그죠? 그리고 5층으로 오면은 가구가 좀 간소해져요. 그래도 아직 살만하고 여기가 이제 제일 가구도 별로 없잖아 그죠? 다락방. 그래서 여기 6층까지는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대 때, 엘리베이터가 한 1850년경에 발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6층이 185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법 보면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처음에 우리나라도 1970년대 서양식 아파트가 등장했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이 5층이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5층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아직 안 헐리고 있는 아파트들 보면 5층까지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형 아파트들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데 파리는 6층이 기준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발명되면서 나중 하면 이제 8층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유럽 근대 도시의 골격들인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도시주거를 봤고요. 그 중에 또 다시 보면 이제 탑주택이라는 게 있게 돼요. 그래서 탑주택은 말 그대로 탑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이유는 방어 목적이죠. 이런 게 탑주택인데, 예. 그러니까 뭐 도시 안에도 의외로 그래서 보면 유럽에 보면은 이제 탑도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피렌체도 사실은 이게 중세 때 피렌체 모습인데요. 탑으로 꽉 차 있었어요, 도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52년의 피렌체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전부 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 중세 때 이제 피렌체 예를 들어서 피렌체에 탑이 몇 개 있었냐. 이게 이제 그 유럽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 재밌는 그 주제인데 이제 약간 뻥을 치는 사람들은 뭐 700개도 있어 그러는데 그거는 좀 뻥이고 보통 한 150개 정도가 정설로 받아들여져 이 탑이. 지금은 이 피렌체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르네상스의 발상지였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중세 골격이 많이 지워져요. 지금도 이 탑이 많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요 피렌체 옆에 이제 그 토스카나 지방에 가면은 산 지미냐노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지금도 요게 제가 얼마 전에 찍어온 건데 보면 다 탑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삐쭉삐쭉.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주택이었어요. 요 속이. 그래서 산지미냐노는 보통 56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작은 도시거든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중세 고도죠. 그래서 보통 이제 56개가, 그러니까 이 작은 우리를 치면 지금 구 하나도 안 되는 걸어서 한 30분이면 도니까 동 한 두세 개 합쳐놓은 건데 탑이 56개 있었으니까 그냥 도시 전체가 탑의 숲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은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죠, 이게. 너무 클 수가 없죠, 탑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출입구를도 보면은 바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출입구를 작게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방어가 잘 되니까요. 뭐 1층을 다 열어놓으면은 이제 사방에서 적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2층은 이제 여러 가지 리셉션 공간들이 있고 3층이 주요 이제 방이라든가 거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이제 볼로냐도 참 매우 중요한 중세 도시인데 여기도 보면은 중세 때 모습 그리는 거 보면 다 탑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이제 루카라고 하는 토스카나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도시를 가 보면은 일부 이렇게 중세 때 탑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시에나. 이거 피렌체가 아니라 아까 제가 피렌체는 흑백으로 다시 보여드렸었고 시에나. 그래서 이런 탑주택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그 로미오와 줄리엣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세 때는 그리고 한 16세기까지도 계속되는데 현상이 귀족들이 한 도시 안에 귀족들이 여러 귀족이 산단 말이죠. 근데 그 귀족의 가문들끼리 서로 전쟁이 많았던 거죠.
원수 집안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베로나에 있던 그 두 원수 귀족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전을 많이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상상하기 힘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뭐 개경이나 뭐 어디 전주나 뭐 대구나 한양이나 이런데, 평양이나 이런데 뭐 김씨 가문, 뭐 박씨 가문, 뭐 이런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끼리 도시 내에서 권력 투쟁으로 전쟁을 벌이는 거, 시가전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유럽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그냥 중세 때는 다 거의 웬만한 중요한 도시들이, 특히 이탈리아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방어용, 그죠? 그러니까 이 집안하고 이 집안하고 싸울 때 이제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만이 남긴 매우 독특한, 또 볼로냐에 가면은 그 쌍둥이 탑이 있어요. 요 두 개의 탑, 요건 이제 잘려서 요거는 낮아졌는데 이거는 거의 원래 길이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유명 아시넬리 탑하고 가리센다 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 좀 아는, 이탈리아 좀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사람은 다 아는, 볼로냐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탑 두 개가 특이하게 남아 있고요. 그거를 그린 그 중세 때 볼로냐 도시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탑주택이라고 하는 이제 매우 독특한 그, 이런 건 다 하나씩 닫아야 되겠죠. 네, 탑주택 받고, 그다음에 이제 아케이드 주택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그래서 볼로냐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는 탑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릴 건데, 그 옆에 가로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아케이드 주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럽 여러 곳에 있었는데 지금 중세 때 요 아케이드 주택 골격이 남아 있는 게 볼로냐가 가장 대표죠. 그래서 볼로냐는 지금 가봐도 거의 이렇게, 그래서 볼로냐는 우산 없이, 비가 와도 우산 없이 도시의 중요한 지점을 거의 다 연결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지금 볼로냐의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다 이런 것도 아케이드잖아요. 그래서 아케이드 주택이 그 등장한 이유는, 아니면은 또 뭐 영국에도 보면은 이제 솔스베리 이런 데 보면 이제 아케이드 속에서 이제 가로의 모습, 중세 박공주택, 요게 아케이드 속에서 본 모습이죠. 그래서 아케이드 주택은 스위스에도 있는데, 요게 1층이고 요게 2층, 요렇게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층 길거리죠. 요게 주택이고, 근데 이제 요 길거리 위로 요만큼이 돌출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발코니, 팔각형 발코니까지 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요거 한 층, 요만큼 위로 한 층 올린 게 별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하도 이제 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중심으로 개발이 되니까. 근데 중세 때 작은 도시에서는 한 집에서 요 정도 면적만 더 가져다가 써도 이게 상당히 그 크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때 보면 중세 때도 보면 중반 이후에 인구가 늘고 하면서 이제 과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들이 면적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식으로 대단히 주택단지 개발 이런 거는 아직 안 일어나고 이런 때니까, 이제 그 고육지책으로 가로 위, 길 위를 집을 2층을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발코니 확장하듯이 그렇게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집 면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 면적이 늘어나서 좋고, 도시민들은 길거리를 이렇게 비를 안 맞고.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범죄,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아케이드 주택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게 이제 근대적 도시로 넘어오면서 다 헐리고 그랬는데 볼로냐만 독특하게 그 아케이드 주택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세 때는 이게 상당히 여러 도시에 이제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쭉 이렇게 아케이드형으로. 우리나라도 1970, 80년대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재건축돼서 안 남아 있는데 서울에 가면 동부이천동의 한강맨션 보면은 요 이제 버스 다니는 대로변 동만 요 아케이드형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대까지 일부 넘어오는 이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건축으로 넘어가면요. 요 이탈리아에 보면 이제 팔라초라는 게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팔라초 그러면은 뭐 그 아이스크림 상품이 상표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리아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팰리스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궁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는 데는 왕궁이고, 그거는 로얄 팰러스라고 그래서 앞에 왕자를 붙이고요. 그냥 귀족이나 유력 가문 이런 데서 살던 대형 주택, 그 중에서 도시에 있는 주요 가문의 대형 본거지 주택, 이거를 팔라쪼라 그래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 이거를 오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어 스펠링으로 하면은 호텔 하는 그 HOT라고 같은데, 이제 프랑스어 보면 오 중에 사카 쓴 오가 있거든요. 오 위에 사카 씌운 그 오자를 쓰고, 이제 프랑스는 H가 묵음이기 때문에 오텔이라 그러는데, 근데 프랑스에서도 숙박시설도 오텔이라 그러고요. 근데 그 숙박시설의 원래 출처가 뭐냐면은 요 이탈리아의 팔라쪼에 해당되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유력 가문의 대형 주택 본거지, 이게 오텔. 그래서 지금 파리에 가면 그 오텔이 이제 중세 때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때까지 해서 바로크 시대 때 이제 붐을 이루게 되는데, 그런 오텔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걸로 구글을 검색하다가 호텔 숙박업소인 줄 알고 전화해 보면은 그 전혀 다른, 그래서 뭐 수비스 호텔 이런 거는 이제 미술관으로도 그 수비스 가문이 모은 유력 가문이니까 그 수비스 가문이 모은 미술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예 미술관으로 개조가 되기도 하고, 또 지금 파리에 있는 그 유명한 로댕 미술관이 오텔을 개조해서 귀족들의 본거지 건물들을 개조해서 이제 지금 로댕 박물관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귀족들의 과문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 공공건축이었겠죠. 그래서 주로 시민의 그 왕궁이나 아니면 시청사, 시민회관 이제 이런 것들이었고, 파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왕족들도 옷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경복궁이나 창덕궁 왕궁 안에서는 왕만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공주나 왕자들은 나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공주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나왔고, 경복궁 왕궁을, 왕자들은 19세까지 살다가 세자만 남기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나와서, 그래서 왕족들이 궁전 가까이에 이렇게 대형 한옥주택들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프랑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왕족들이 전부 오텔들을 하나씩 짓고 이제 살고, 이런 것들이 일반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뭐 박공주택, 그 상인주택 이런 것과는 달리 훨씬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특히 이제 2층의 중앙이 제일 중요한 방인데, 거기 가보면은 뭐 베르사유 궁전만큼 화려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장식들을 하고, 천장장 그다음에 가구나 이런 것들도 아주 화려하고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샹들리에 조명 이런 거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게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의 팔라쪼, 메디치 팔라쪼죠. 피렌체에 있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메디치 팔라쪼의 2층의 중앙방, 그러니까 보통 3층으로 이루어지는데 1층은 이제 정문으로 해서 마국간 뭐 이런 게 옛날에 마차 타고 손님 오고 하면은 말도 놔야 되고 마부들 대기소, 요즘으로 치면 기사 대기소겠죠. 그런 게 있었고 2층이 주로 남자 주인, 그러니까 권력자죠. 그 사람들의 집무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운데 방을 피아노 노빌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뭐 이 악기 피아노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플랜, 그러니까 층이란 얘기죠. 노빌레는 이제 그 노블, 제일 중요한 층. 그래서 그 중에 중앙방이 피아노 노빌레인데 이렇게 가장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래서 이건 르네상스 때 모습이고, 이게 이제 원래 중세 때부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벽난로하고 조금 더 목조해서 중세풍이 나는 거죠. 방 모양도 좀 삐뚤빼뚤하고, 그 대신에 장식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교회나 왕궁만큼은 못하지만 장식이 중세 때 이 정도 차려놓고 살았으면은 굉장한 권력자였단 말이죠. 네, 외관을 보면은 지금 아직 그 중세 때 팔라쪼가 이런 식으로 일부 남아 있어요. 그대로. 이런 게 중세 때는 다 이제 시청사나 시민회관, 또 경우에 따라서 이탈리아니까 아직 프랑스처럼 통일된 대형 국가가 등장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도시국가가 그 19세기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그 강력한 왕이 아니라 자잘한 군주들, 왕보다는 군주가 등급이 하나 낮잖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한 30개 정도 되는 도시국가로 이탈리아가 이제 갈갈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국가 하나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이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쉽게 해서 잔머리 굴리는 게 굉장히 발달.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금 보면 정치가 제일 혼란스러운 게,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게 그런 그 군주들이 그 치열한 세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통치술 이런 거를 기술한 책인데,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이제 그 군주 정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국가의 군주의 왕궁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라한 건데, 이렇게 해서 그 훨씬 돌 건물로 이렇게 3층 내지 4층 정도 하고 좀 옆에 이제 탑해서 탑형 주택을 겸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유럽의 중세 그 공공건축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게 나중에 르네상스 오게 되면은 이거는 보면 거의 그 저게 없잖아요. 가지런한 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중세적인 모습이고, 르네상스 오게 되면 이제 고전 건축가들이 이거를 가지런히 이렇게 고전 문법을 가지고 벽기둥으로 구획을 하고 아치창을 달고 해서 훨씬 더 이제 르네상스다운 정리된 걸로 정리를 하고, 이게 지금도 이탈리아 도시들 가보면은 팔라쪼들이 그 도시에, 예를 들어서 피렌체 가서 길 가는 사람한테 거기 보면 뭐 루첼라이 팔라쪼, 오피치 팔라쪼, 메디치 팔라쪼. 근데 이제 메디치 가문이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가문이니까. 근데 뭐 루첼라이 정도만 돼도 피렌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리치 패밀리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 가문 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그 팔라쪼들이 이탈리아 도시들에서는 이제 중세의 유물로서 그 굉장히 화려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오텔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좀 중세 때 오텔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 성체적인 모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다 감시탑. 그 당시엔 전쟁을 시가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문도 굉장히 그
닫혀 있고 이 철문만 딱 닫으면은 이게 하나의 요새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형 도시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후원도 있고요. 안마당. 그래서 이제 5개 생활은 이런 데서 다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위험 사회일수록 이 집의 내부 공간이 발전하게 돼요. 바깥으로는 강력하게 방어로 두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도 위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콤이다 뭐다 해서 아파트도 이제 점점 1층부터 그냥 그 보안 문으로 하고 인테리어 중심으로 주거 공간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옷들이 프랑스에선 지금 파리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중세들, 그래서 중세 그 옷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그게 나중에 르네상스 이후에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그 파리에도 이제 이런 중세 때 공공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체를 보게 되면은 성체는 약간 이제 뭔가 폐허들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중세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중세하면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전쟁. 그래서 성체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베리 공작의 풍욕이라는 책을 보면 그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그 큰 국가를 다스렸던 영주의 성체겠죠. 그래서 중세 그림을 보면은 이런 성체형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오토라든가 이제 유명한 화가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피에르 뽕 성체라는 건데요. 작년인가 왜 파리 노틀담 화재 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의 아니게 유럽 성당이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언론을 그냥 통째로 유럽 중세 성당 얘기가 장식을 했었는데 방송 말고 방송은 이제 뭐 한 5분 10분 그런데 그 종이 신문들 중에 뭐 인터넷판이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좀 얘기를 호흡을 길게 쓸 수 있는 언론 기사를 보면은 그 노틀담을 19세기에 이제 비올레 르딕이라는 사람이 복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노틀담은 원래 모습하고는 프랑스 대혁명 때 불타가지고 거의 폐허로 남아있던 거를 19세기 말에 비올레 르딕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원을 해서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상태에 이제 거의 근접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였다는 말이죠. 근데 비올레 르딕이라는 사람이 원래 성체 복원 전문가예요. 그래서 성체는 폐허로 남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프랑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문화재 쪽 일을 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일거리에 국가 예산의 50% 정도가 이 성체 복원에 투입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피에르퐁 성체 복원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중세 때 성체의 표준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설명을 친절하게 해보면은 요게 해자라 그러죠. 해자. 그래서 도랑. 그 다음에 요 2번이 이제 진입로. 그래서 도개교라 그러죠. 해자 위에 다리를 놓은 거. 근데 이게 도개교라는 게 들리는 다리를 얘기하잖아요. 부산 영도다리 같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걸 들어버리면은 적이 이 또랑을 못 건너니까요. 이제 침입을 못 해온단 말이죠. 그다음에 요게 정문 출입구예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그 보초병들이 서서 망도 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요거가 문은 문인데 하우스 형태의 문이다 그래서 게이트 하우스라 그래요.
그래서 1층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사찰의 천왕문가처럼 문이 문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형태로 문이 된 거죠. 그래서 2층에 이제 사람이 군인들이 보초병들이 들어가서 살고 4번이 탑.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탑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이 건물의 모서리 부분 같은데 큰 탑. 그럼 여기는 이제 그 군인들이 들어가서 망도 보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화살도 쏘고 하겠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안마당. 그래서 이 성 전체의 성곽 안에서 여러 가지 군사훈련도 하고 뭐 식량도 쌓아놓고요. 이제 사람들 집회도 하고 뭐 5개 집회도 하고 하기 위해서 앞마당이 있게 되고 5번이. 6번이 2차 게이트하우스 요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성과 외성 이중성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방어 기능을 강화한 성인 거죠. 그래서 밖에서 한번 막고 이게 뚫리면은 안에서 한번 더 막는 그러니까 완전 전쟁용 성체인 걸 알 수 있고요. 7번이 샛길 요게. 그래서 이제 성이 함락되면 영주가 몰래 그 도망가는 아니면은 이제 이 정문으로 드나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무언가 좀 비공식적인 통로 이런 거를 겸했던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개구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이 부엌 건물. 그래서 이 영주의 건물이기 때문에 연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부엌 건물이 굉장히 컸고요. 9번이 그레이트홀. 그래서 이게 이제 연회실이죠. 거실 겸한.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부엌 건물이 부속이 돼서 이제 계속 그 요즘으로 치면 뭐 컨벤션 홀 해서 옆에 이제 그 주방 같이 있는. 그다음에 이제 10번이 예배당. 그다음에 11번이 본성. 그래서 이게 영주가 사는 본성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타평 주택이어서 앞에 나왔던 타평이 도시 안에 있는 타평 주택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 성체 안에 있는 영주들의 본성도 동종이라죠. 돈종. DONJON. 본성을. 이것도 사실은 이제 타평 주택 형식인 거죠. 건축의 형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게 성체의 이제 표준 구성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주거용 본성 제일 처음에 목조탑으로 시작이 돼요. 이 성체가 의외로 지금은 이제 아주 그 튼튼한 돌 건물로 알고 있지만은 목조탑으로 시작이 돼서 주거용 본성으로 처음엔 작게 시작이 되다가 나중 가면 타평 본성이 등장하면서 안마당 타평 합해지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후반으로 올수록. 그러다가 이제 나중 가서 대포가 발명이 되면서 사실 이 성체가 전쟁 기능으로서는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죠? 또 뭐 해자니 도개균이 하는 게 무의미하단 말이죠. 멀리서 이제 대포로 쏘아버리면은. 그러면서 성체는 이제 점점 상징적인 요소로 남게 돼요. 전쟁 수행 기능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탑 중심으로 성체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서 내 모서리를 둔탁한 탑으로 두르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대포로 쏘면은 뭐 한 번에 부서지지 못하니까 방어 기능도 같지만은 이제 이게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과시용. 그래서 영주들이 건물을 뭔가 웅장하고 그래서 권력자들이 보면 항상 자신의 정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이용한단 말이죠. 구조물들을. 그거를 이제 거대하게 과시적으로 짓는. 그래서 사실 대포가 발명되고서 이제 성체가 방어 기능이 점점 약해져 갔지만은 이렇게 그 대신에 정사각형으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모퉁이의 탑이 중요해지는 이런 식으로 그 발전을 해가는 거죠. 탑들이. 그래서 지금 뭐 남아있는 얘들을 보면은 후반으로 올수록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반듯하니 정리가 되면서 내 모서리에 탑이 발전하게 되는 이것도 내 모서리에 탑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편심 한쪽에 탑을 높게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중세 때 극장을 간단히 보면요. 극장은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우리가 아는 그리스 극장이 이제 하나의 표준형인데 이게 5개 극장이잖아요. 로마 시대까지는 쭉 이런 식으로 이제 극장이 지어지다가 중세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사실 연극이 굉장히 쇠퇴해요.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 연극을 싫어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연극을. 일단은 내용이 종교적인 내용도 많으니까 뭐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걸 하면은 그게 이제 기독교 쪽에서 볼 때는 이교니까 그거 싫어했고, 로마 시대 때 오게 되면 연극이 굉장히 좀 쾌락 문명으로 많이 흐르면서 또 기독교의 그 세속 극기주의 이제 이런 쪽에서 보면은 로마의 타락한 문명의 온상이 극장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세 때 오게 되면 이제 극장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중세 때도 연극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크게 두 방향인데, 하나는 종교극, 예배극이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연극으로 올리는 거죠. 지금도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연극 형식으로 성경 내용을 하는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극들이 교회 실내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세속극이 중세 때 점점 등장을 해야 되고, 근데 세속극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 쪽에서 교회 건물을 별도로 짓는 거를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세속극들은 이런 임시 가설물들을 짓고 도시 광장 이런 데서 주로 5개 공연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5개 공연을 하던 세속극 도시 광장 속에서 다 보면 목조로 임시 가설물이잖아요. 마룻바닥에. 그런 모습이고요. 혹은 이제 귀족들이나 왕들이 실내에서 이제 자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의 도시 군중들을 위한 거고, 왕들이나 귀족들이 자신들의 왕궁 이런 데서 좀 폐쇄적으로 한 2, 30명 모아놓고, 아니면은 이런 도시 축제를 겸해서 5개에서 연극을 같이, 이거는 이제 세속극이 도시 5개 공간에서 일반 대중들의 축제와 겸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나나 안 나나 주교들이 이렇게 와서 감시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유럽 건축을 이해할 때 유럽 건축이 가설 건축이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가설 건축을 좀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 집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가설 주택, 가설 시설은 안 좋은 걸로 보는데, 유럽은 가설 주택이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형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럽은 도시 문명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도시 속에서 축제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설 시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건축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다 이제 가설 주택들이 가설 구조들이고, 이게 나중 가면 폴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도시 공간 광장이나 이런 곳곳에 사람들의 그 도시 시민들의 일반 휴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전을 해 가면서 이게 그 20세기까지도 이제 도시 문명에서 중요한, 근데 그 뿌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종교 재판 할 때 이제 그 지역 주교가 앉는 그 재판관의 재단 이런 것도 다 가설 구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주제로 보면 종교 재판이지만 건축 형식으로 보면은 가설 구조 형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히 봤던 유럽의 그 극장 건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교회 건축.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은 천장이 높아져요. 높아지고 주로 위쪽에 창을 집중적으로 둔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벽은 거의 없어, 그죠? 요 기둥이 사실은 벽을 대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은 벽체가 두꺼워져야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벽체를 그냥 얇게 하면서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구조 기술이 등장을 하게 돼요. 중세 때. 그래서 그걸 이제 대가주망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갈비뼈, 리브, 갈비뼈 형태의 가느다란 구조가 기둥으로까지 쭉 이어져서 바닥까지 해서 이런 걸 이제 이런 게 다 받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유리창이 넓어지는, 벽체는 얇아지고 벽체는 좁아지고 유리창 면적이 넓어지는, 이게 기독교적인 그 동력, 목적에 의해서 이런 건물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그래서 수직성, 그 다음에 앙천성, 하늘을 우러러본다라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기독교 건축의 특징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첨탑을 도시 속에 지어지는 도시 교회들은 지금도 첨탑을 높이 올리고 첨탑 위에 또 십자가를 더 높이고 해서 이게 이제 하늘을 찬양하는, 이게 기독교 교리상 나오는 형식들인데, 근데 이제 요즘처럼 지붕만 높이 하고 십자가를 높인 게 아니라 중세 성당들을 보면은 이게 지붕만 첨탑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건물 전체에 지금 지붕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따로 없고, 그러면서 창을 넓게 두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빛. 그래서 빛을 실내에 많이 들이기 위해서. 근데 그냥 들이면은 이런 데를 1층을 창으로 하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건물을 높이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하늘에서 빛이 떨어지는 장면을 구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세가 기독교 문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런 장면을 이끌게 된 배경이, 처음에는 이건 명동성당이죠, 우리나라. 이제 같은 구조인데 19세기 때 고딕 리바이벌로 이제 지어지면서 많이 좀, 그죠? 유럽 중세 본토 양식보다 많이 좀 왜소해지긴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때 교회 바실리카 형식이 이게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네스크로 와서. 그죠? 요게 초대교회, 이게 중세 전반전, 그러다가 점점점 벽체가 좁고 요 진공 부분이 많아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중세로. 그래서 이걸 이끈 게 빛의 미학. 빛의 미학은 두 갈래를 배경으로 가져요. 하나는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중세 때 그 대표적인 그 철학이자 신학 사상인 거죠. 그래서 중세 전반전이 이제 교부 철학, 교부 신학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아구스티누스. 그다음에 중세 후반전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끄는 스콜라 신학이란 말이죠. 이게 철학 미학하고 다 하나로 같이 이제 굴러갔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기독교 시대니까요. 미학도 그 신의 존재를 인간의 매체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게 할 수 있다고, 개신교는 물론 이 당시엔 개신교는 없었지만,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 이후인데 개신교는 할 수 없다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은 범기독교지만, 그리고 뿌리는 같고 삼위일체라든가 뭐 예수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이 두 종교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게 몇 지점이 있는데, 이제 성모 마리아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한번 갈라지고, 또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이 문화예술, 미술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미술은 보면 심지어 하느님도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그냥 성인, 남성, 중년, 백인, 그죠? 전형적인 권력층의 인간 모습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면, 수려임 좀 덥수룩하게 하고 좀 엄숙하게 그리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불경죄에 해당되죠. 그리고 실제 성경에 보면은 내 모습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써 있고,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요때는 아직 개신교는 등장하기 전이니까 중세 카톨릭의 스콜라 신학에서는 이슬람도 이게 이제 아이콘이라는 거거든요. 도상.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카톨릭 미술을 보면, 그러니까 개신교는 기독교 미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기독교 미술은 카톨릭 미술인데,
그 카톨릭 미술의 여러 가지 상징 요소들이 아이콘이 도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슬람도 이거를 금지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중세 때 보면은 이제 스콜라 신학에서 그러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간의 매개로 표현할 것인가. 미술 같은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예 그냥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근데 가장 그 좀 성스럽다고 여기는 인간이니까 그 당시에는 가부장제 시대였으니까 백인, 성인, 중년 남성으로, 그 다음에 건축에서는 이거를 빛으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빛이 곧 하느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풍성한 빛을 가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빛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천지 창조가 빛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맨 앞구절이 빛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를 보통 가장 좁혀서 보면 이제 7가지로 정의를 하거든요. 뭐 메시아고 독생자고 이제 삼위일체에 의하면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빛.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까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 빛이 보면은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되게 좀 좋은 뜻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학과 미학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고딕 성당에 이런 아주 그 독특한, 인류 역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건물로 하면 뭐 100층도 쉽게 올라가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돌 조각 하나하나를 이어가지고 이런 걸 쌓는 거는 굉장히 발전한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이 빛을 극단적으로 활용한 게 스테인드 글라스인 거죠. 그래서 이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끼우니까 이게 빛이 그린 그림이 되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이 없으면은 그냥 이런 막힌 벽이랑 똑같잖아요. 깜깜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쫙 들어오면은 그 어떤 유화나 뭐 그 어떤 그림보다도 더 강렬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발전을 하다가 마치 병풍을 두른 것처럼 이게 다 이제 성경 내용이나 하늘나라의 일, 뭐 성인들, 순교자들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빛은 이제 서양 건축에서 늘 이런 식으로 어느 시대나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이건 또 비잔틴의 성소피아 성당도 빛의 건축이죠. 근데 그 빛을 활용한 기본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탠드 글라스, 중세 고딕의 기독교 건축에 오게 되면은요. 그래서 스탠드 글라스가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 중에 하나죠. 이게 생드니라고 파리 근교에 있었던 수도원 건축인데, 지금은 이제 파리가 확장되면서 지하철 종점 노선 하나 종점에서 지금 파리 시내로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콜라 신학과 빛 신학이 합해져서 탄생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파리 시내에 있는 스탠드 글라스로 유명한 생트 샤펠르라고 하는, 이게 그 루브르 궁전 옆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실의 전용 예배당이었죠.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아무하고나 같이 미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 문명부터 시작해서 도시주거, 성체, 극장, 성당에 이르는 중세 건축의 여러 대표적인 건물들을 이렇게 종합 세트로 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보통 우리가 동영상 강의는 실제 그 오프라인 강의보다 시간이, 저도 이제 학교에서 지금 비대면 강의하는데 교육법에도 보면은요 1시간 15분짜리 한 타임 오프라인 강의를 교육법에서 40분, 25분, 40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이거 인정이 되는 기준이. 그래서 오늘 1시간 반 휴식 시간 없이 열심히 한 1시간 20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마
그 대면 강의로 했으면 이제 2시간 넘어가는, 그래서 뭐 짧다면 짧은데 압축적으로 우리가 유럽 중세 문명을 건축을 기준으로 이제 일괄해서 쭉 봤고요. 사이사이에 이게 그 이후에 르네상스에서 지금 20세기까지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사실은 이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 9월 참 이 코로나가 기승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그 먼 유럽의 중세 얘기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이게 이제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근대 문명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사실은 동서양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세계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명이 하나로 합해지고, 우리도 처음에 뭐 20세기에는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쫓아가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발전을 해서 세계화에 어떻게 보면 앞장서 이끌어가는 이제 그 선두국가 중에 한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이 글로벌화된 세계화된 문명의 출발점이 서구 근대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문명에 대한 그 이해도는 높일수록 그게 우리 거를 잃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뭐 사대주의나 이런 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걸 잃지 않는 한에서 서양 문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세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물론 그 한쪽에서는 우리 거는 잘 지킬 건 지켜야 되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서양 문명은 역사적 배경 위에서 계속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앞 시대의 역사적 시대를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이런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유럽 중세 건축에 관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